요즘 첨단 기술과 의료 장비가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쉽게 발견하지 못했던 질병들도 쉽게 발견하고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만 발전한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받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사랑과 나눔을 더한 의술로 환자 중심의 병원을 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티브로드 전주방송 소나기, 오늘은 전주예수병원 김철승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얼마 전에 네. 24대 병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먼저 짧게나마 축하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취임을 하시면서 진료 중심, 환자 제일주의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병원이라는 곳이 환자를 진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상은 환자들이 많은 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고 또 외래 환자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이상씩 매일 찾아오고 또 직원이 1,500명 정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행정 중심적인, 즉 직원들이 진료를 보기 위한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 중심의 그런 분위기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병원이 왜 있는지, 존재 이유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곳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환자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진료하고 치료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병원은 환자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치료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병원의 행정이, 모든 병원의 시스템이 그렇게 가자라고 다짐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예수병원 역사가 무려 121년이나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1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한국전쟁 당시, 그리고 네네. 또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일제강점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함을 다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 당시에 최초 설립자분의 이야기가 또 특별하다고요. 네네. 뭐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121년 전에 우리 아나운서 분과 같은 30살의 처녀의 몸으로 여자 한 분이 우리나라 전주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것도 쉽게 온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배를 타고 한 100일간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그 마티 잉골드라는 그 최초의 예수병원을 설립한 여자 선교사의 일기를 보면 그분이 우리 전주 땅에 첫 발을 내디면서 했던 일기의 첫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 그 당시에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121년 전이면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동학동민 전쟁이 일어나고 그 3년 뒤에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예, 뭐 상황이 많이 열악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마틴 골드라는 여자가 최초로 우리 전주에 와서 이제 진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여러 가지 일기의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감동스럽고 또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자 선교사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유산이 돼요. 상당히 몇 개월 지난 뒤에. 그래서 그 아기를 예수병원 그 동산 앞에다 묻으면서 했던 그런 눈물의 기도의 그런 편지들도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전주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옛날이라고 하면 사실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이룩한 나라다 보니까 굉장히 의료 불모지고 또 척박한 환경이었을 텐데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젖가슴을 드러내놓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일민족이라고 해서 하얀 옷을 입고는 다녔지만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막 그 검은 때가 묻어가지고 그런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의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땅들이 완전히 진흙창의 그런 오물들과 분비물로 가득 찬 그런 땅들을 이렇게 밟고 다니면서 애들이 노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참 의료적으로 봤을 때 전염성이 그런 강한 그런 시대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시스템화된 그런 의료 시설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무속 신앙, 뭐 구시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무속 신앙을 따라서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어린애가 많이 아픈데 이 어린애가 아픈 이유가 옆집에서 잘 즐겁게 지냈던 개를 죽여가지고 우리 애가 그것 때문에 아프다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일기 내용도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그 당시의 상황이 의료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또 현대의학이 전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민간 신앙에 어떤 의존하면서 치료를 했던 그런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전주예수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 병원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네네. 이 최초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네. 최초라는 수식어가 이 외에도 또 붙는 게 있다고요? 예, 많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민간 병원으로서는 최초인데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제 서울에 먼저 생겼던 광의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정부 스스로가 세웠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민간이 스스로 만들었던 현대 의료기관으로는 최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든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네. 한센병 환자의 치료의 도입도 최초였고 그 외에도 현재 저처럼 이렇게 전문의 제도를 가지고 환자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과를 나눠서 치료했던 그런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해서 외과부터 체계적으로 수련을 시작했던 병원이 저희 병원이었습니다. 그 덕에 이제 한국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이제 실제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나가서 현대학을 이렇게 환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과거의 그런 역사가 또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암 환자 등록 사업들 그리고 암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던 그런 과거도 있습니다. 현재처럼 우리가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하듯이 우리 병원은 스스로가 보험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암 환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시작을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당시에 기생충 박멸 사업이라든지 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방사선 치료, 요새는 뭐 방사선 치료가 흔히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직접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한국 최초로 방사선 치료를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 외에 현대적으로는 이제 80년대 들어서 재활병원을 세워 가지고 우리나라 재활 치료에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진료센터도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의료 사각 지역에 있는 많은 환자들,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을 위해서 NGO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 월급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기부를 해서 그거를 기금을 조성해서 NGO 단체를 만들었고 그 NGO 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환자분들이나 또 보호자들 입장에서 아플 때 무조건 대형 병원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병원 이렇게 선호하고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시스템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역 병원에 있는 지방에 있는 저희 병원들이 또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 더 좋은 의료 서비스, 더 좋은 질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형 병원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우리 병원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서울의 대형 병원에 비해서 정부에서 하는 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전혀 질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인구의 반절이 서울에 있고 네. 또 이 지역에 많은 자녀분들이 서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큰 대형 병원 서울로 가서 치료하는 것이 뭐 현실적인 거는 사실이지만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의 치료가 틀리고 또 검사가 틀리고 또 지방에서는 조금 더 낙후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이 전부 다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뭐 유방암 같은 경우 이 기수의 이런 종류의 유방암이라면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는 게 세계적으로 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뭔가 뒤떨어진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런 첨단 장비도 중요하지만 또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을 때 그 마음이 오죽 아프겠습니까? 이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아, 맞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이 병원에 좋아서 가지는 않지 네.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데 수술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데 그런 환자의 마음을 같이 위로해주고 그런 환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저희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앞서서 제가 설명했듯이 환자 제일주의라는 그 개념 안에는 단순히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뒷면에는 환자의 그런 마음들을 잘 품어주고 안아주고 우리 예수병원 같은 경우는 정말 병원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환자를 돌봐주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종사를 해주신다면 환자분들께서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얻고 돌아가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또 원장님께서 주로 하시는 분야가 유방 그리고 갑상선 분야의 권위자로 네. 불리시던데 네, 이 유방암의 경우는 국내 여성 암 발병률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네. 또 갑상선의 경우에는 또 1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점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방암의 발병률은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게 연구에 의하면 환경적인 요인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제 유방암 하면 되게 서구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도 선진국에 유방암이 발생할 만한 그런 여건들과 환경들이 조성이 됐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역시 식생활이라든가 주변의 환경들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있고 갑자기 유방암이 뭐 다른 원인이 특별히 있어서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닌 걸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점점 더 유방암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10명 중에 1명은 유방암이 걸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점점 더 비율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굉장히 여러 환자들을 많이 봐오셨을 텐데 이 환자분들께서 처음에 병원을 찾으실 때 어떤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유방암은 이제 제일 먼저 자기가 느끼는 증상은 네. 갑자기 뭐가 안 만져지던 이제 어. 몽울이라고 그러죠. 혹 같은 게 이렇게 만져져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최근에는 다행히 건강검진이 많이 이렇게 네. 활성화되면서 우연치 않게 검사, 유방 촬영이라든지 또 초음파를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발견돼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혹이 커져서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검진이 많이 발전하면서 아주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갑상선의 경우는 어떤가요? 갑상선도 예전에는 이제 혹이 커져서 목에 이렇게 혹이 툭 튀어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혹이 좀 목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갑상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되면서 환자들이 우연히 검사하다가 발견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기 검진으로 사전에 네. 발견을 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네. 정기 진단을 네. 몇 살부터 꾸준히 받는 게 좋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유방암은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 유방암 학회전 40세부터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게끔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방암이 점점 많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성이 상당히 젊은 나이에 많이 생깁니다. 예. 유럽이나 미국은 뭐 50대 이후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환경적인 요인이 그렇게 좀 바뀌어서 그런지
40대 초반에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학교에서도 30대 중반부터는 적극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변화가 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35세부터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유방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유방암은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아. 이거로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사실 유전되는 게 맞나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암 환자들은 당연히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전적인 소인이 발현되느냐 안 발현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부 환경적 요인이 가세해지면서 이렇게 유전적인 소인이 나타나게 되면 유전적인 소인의 원인에 의해서 유방암이 발전할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방암의 유전적인 그런 소인들이 많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유전적인 소인들을 검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검사를 하긴 하는데 만약에 자기 주변의 가족들 중에 뭐 어머니, 이모, 또 사촌 동생들 이런 분들이 여러 사람이 유방암에 걸려 있다 그러면 본인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방암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을 검사하는 게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너무 서둘러서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을 너무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본인 스스로가 유방암에 걸렸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걱정이 되죠. 그거는 너무나 좀 앞서간 걱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유방암이나 그 외에 다른 암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네네. 많이 계실 텐데요. 예수병원에 암 환자 후원회가 있다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병원이 암 환자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하면서 암 환자 등록 사업을 시작했고 네. 그 암 환자를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잘 치료할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 탄생한 게 암 환자 후원회인데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을 했는데 그 근본은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개인적인 그 자선의 기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각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의 일부 기부 또 단체들, 봉사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단체들의 기부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로타리 클럽 같은 경우 그런 어떤 기부의 상당액을 기부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예수병원의 대표적인 의료 봉사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저희 병원에 우리 정부에 등록돼 있는 NGO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병원에서 스스로 병원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3세계에 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유로운 병원과 연계 없는 자유로운 어떤 봉사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NGO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년 많은 직원들이 이 NGO 단체와 조인해가지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선교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코이카 단체하고도 결합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태풍이 와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런데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팀도 항상 상시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참 글로벌하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펼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또 상도 받으셨다고요? 네, 상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가장 최근에 받았던 거는 금년 초에 이제 중해제약에서 하는 봉사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권위 있는 상인데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 가지고 병원 규모에 비해서 많은 그런 봉사활동과 또 해외 활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잘 인정이 돼서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병원은 또 다른 곳들과 달리 자체적으로 특허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벌써 특허 출원해서 등록한 것도 있다고 하던데 또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환자 진료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도 쓰고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기구를 쓸 때 이 기구가 이렇게 좀 변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뭐 수술 기구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변형을 하면 조금 더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자연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다가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건 정도를 저희가 수상을 했는데 그중에 5건 이미 특허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건도 지금 특허 등록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매년 쌓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특허가 등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네. 전북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전북 도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100년, 200년 더 이렇게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예수병원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21년간의 예수병원이 걸어온 역사, 그리고 의료기술의 변천사들은 예수병원 의학박물관에 모두 전시가 돼 있으니까요. 한 번쯤 발걸음을 해서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티브로드 전주방송 소나기,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